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군부 독재 시절은 사실 그리 머나먼 과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오늘 모란공원에서 영원히 잠든 백규환 선생님은 그 한복판에 계셨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눈을 돌려보면요. 지금 미얀마가 그렇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맞은 20대 청년이 오늘 10일 만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지금 미얀마 국민들은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길 위에 방치하는가 하면 냄비 두드리기 등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죠.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만이 미얀마 국민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2월 19일) 금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김원중의 바위섬이었죠. 이 곡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주일 뒤로 다가온 코로나 백신 첫 접종 대상자 명단이 오늘 중 곧 확정될 예정이죠. 잠시 후 김호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 로우킥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에서 언급됐던 국민 위로 지원금 내용 짚어보도록 하고요. 야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의 주요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교수 인터뷰 예정돼 있고요.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의 첫 접종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시죠.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백신 접종 대상자 낮에 확정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 어떻게 정리가 안 됐습니까? 예, 일단 각 병원별로 접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1순위 접종을 하게 되는지 그 뭐 시기,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언제쯤 확정되는 거죠? 예, 아직 26일부터 접종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원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에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 접종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 중에서 65세 미만만 우선 접종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종사자가 이에 해당될 거고요. 현장 준비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오히려 입소자를 접종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텐데 종사자라면 그런 문제가 없어서 좀 더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65세 이상까지 접종을 하느냐 혹은 제외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미만으로 변경됐는데 현장에서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아마도 식약처에서 신중하게 접종하라는 꼬리표를 다는 바람에 결국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도 65세 미만을 우선 접종하기로 한 거고요.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미국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그 결과를 보고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때쯤 들어오는 다른 백신을 접종하게 될 건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도를 보면은 1순위 접종자 수가 한 27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양마다 접종하는 어떤 좀 방식들이 조금씩은 달라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관건일 텐데 지금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이 접종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당국에서는?
사실 전국에서 27만 명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백신만 제때 공급이 된다면 하루 이틀만 해도 접종은 가능한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의료병원에는 요양병원 안에는 의료진이 이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접종이 가능한데 요양원에는 의료진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양원은 이제 담당 의사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길어도 일주일 안에는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 27만 명 기준 한 일주일 안에는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떤 분들이고 이분들 일정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말고도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많이 보는 뭐 상급 종합병원 이런 데 있는 이제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정부가요, 이 코로나 전담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강제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백신은 이제 질병이 없는 사람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서 받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전담병원은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한 것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이제 안전성 문제, 특히 일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어제 한 방송국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 안전성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일부 간호사들이 접종을 거부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유럽에서도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네.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영국은 이제 임상시험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예방접종을 많이 시행했잖아요. 네. 화이자 백신 약 540만 도주, 아스트라제네카 한 150만 도주를 접종한 결과를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가벼운 경증의 신고는 이제 화이자가 0.3%, 아스트라제네카가 0.4%여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아나필락시스는 화이자가 10만 명당 1.87이었고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10만 명당 0.86명이어서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반 정도로 더 적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의료인들은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까요? 아마도 경증 반응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많다 보니까 접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몸살기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호소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가 보고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실제로 좀 걱정스러운 아나필락시스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 정도이고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70%다. 이런 수치 때문에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시험에서 중증이나 사망 예방하는 효과는 10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걱정하지 말고 맞아도 된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요. 561명입니다. 사흘 만에 600명대 아래로 겨우 내려왔는데요. 지금 그 보건당국에서 뭐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 집단 감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확산 가능성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재확산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이제 설 연휴 동안 전파된 환자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네. 그러니까 연휴의 어떤 여파가
확인되는 게 한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루에 8만 건 이상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네. 우리가 검사를 못해서 찾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장이나 또 직장 사람들이 뭐 지인 가족을 통해서 설 연휴 동안 서로 접촉하면서 전파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란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확 커진 거 보니까 금요일 맞네요. 네.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이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오늘 뭐 눈에 띄는 이슈가 여러 개 있었지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참 궁금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위로 지원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미 이제 당정 합의가 대충 정리가 됐고요.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보편 지급. 이거를 이제 상정한 지원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말을 꺼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 이런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으로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성격 규정을 했고 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은 국민 위로 지원금이나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단 위로 지원금 이 이름은 어떤가요? 위로 지원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론데. 네, 사실 일단은 그냥 지원금 하면 되는데 네. 굳이 뭐 위로라는 단어를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뭐 선별지원금, 위로지원금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돈이죠, 뭐. 네, 결국은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굳이 뭐 용어를 달리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용어가 정착이 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그냥 네.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네,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요 단서가 붙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제가 있었죠. 지금 네. 이야기하고 이게 11월 12월에 지급돼도 이 말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경기 진작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부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신이 접종이 되고 그리고 날씨가 풀리고 뭐 대유행이 지금 4차 대유행이 뭐 3월 초나 4월에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효율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3, 4월에 또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힘든 국민들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시점을 조금 더 논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에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이 여당 사이에 계속 있어왔던 어떤 갈등, 특히 네네. 이제 보편적인 지급을 둘러싼 갈등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보자는 차원의 발언인 것 같아요. 지금 오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이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라서 그렇죠. 아직은 봄 알 돼서 수가 좀 없네요. 따뜻해지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뭐 1차 접종이 끝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를테면 뭐 100명대로 확진자가 줄어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해보자라는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지금은 일단 좀 이 갈등을 좀 진정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중재적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그런 측면이 조금 더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통령의 실제 네. 발언 중에 당정 간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했었고 이어지면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해 2차 선별지원금 중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전국 63%밖에 안 됐어요. 63%. 네, 앞선 선별지원금 지급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43.8, 인천은 38.3밖에 안 돼요. 아직 이 선별 지급 대상자들이 돈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네. 뒤에 걸 논의한다는 건 되게 웃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선별이 이렇게 나눠주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은 사업주에게 가서 일용직 노동자는 이 근무를 했었다라는 증명서를 떼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업장들이 지금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연락조차 안 되는 것도 꽤 있을 텐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 예산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곳이 5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시점을 어떻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서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 확산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네, 다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면 결국 이제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는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돈을 쓰게 된다는 거라 코로나 방역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르다. 이런 어떤 판단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기 문제는 어쨌든 뭐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란 전제이기 때문에 마치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뭐 혹은 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렇죠. 좀 애매한 네. 그런 상황 같고 어쨌든 규모의 문제 등등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을 만나서 하니까 또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야당에서. 네. 사실 야당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도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바로 돌아갑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마음이 사실은 정부에게 온화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야당도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선거 전이니까 안 되고 선거 끝나고 줘라라고 했을 경우에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논의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4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항상 당정청이 원래 원활하게 네. 소통하고 논의를 매끄럽게 이제 끝내야 되는데 최근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는 특히 여당과 네.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싸우는 모습을 그렇죠. 여러 번 이제 노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대해서는 뭔가 좀 정리하는 멘트들이 나왔습니까? 그 이제 어떤가요? 주로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이제 네, 갈등이 네. 있을 때 그리고 네. 이제 당정 사이 특히 이제 경제부총리하고 여당 대표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이 청와대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곧바로 사이다를 투입하지는 않는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한 네. 템포 좀 쉬어서 정리를 하는 걸 지켜보다가 그 뒤에 끼어드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당정 의견을 보고 결국에는 여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형태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굉장히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넓고 두텁게 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당 쪽에 손을 들어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거를 법률화할 수 있도록 이 추진을 해봐라라고 네. 해서 실제로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정부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것도 결국 이제 여당 쪽에 손을 들어준 셈이고, 그동안 강력 반대를 해왔던 이제 보편 지급 이것도 언젠가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정 간의 조율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과적으로 여당을 밀어주는 지금 이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민주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에게 당정 간 감정적 이견 노출이 자제돼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모두 발언 속에도 이 발언이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그 앞서서 당정청간이라고 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결국은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만 공개적으로 안 된다.
반대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했었고 뭐 네. 사의를 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것들도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당과 결국은 한 사람. 네네. 이 모든 거대 집단과 홍남기 부총리 한 사람 간의 대결로 비춰질 경우에 네. 정부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좋을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한 사람이기도 한데 페북에 좀 그러지 마라. 이런 건 굉장히 가까운 발언이기도 하죠, 이게. 아니 그게 약간 이제 방식의 문제, 소통 방식 문제인데 네. 아니 당정청 회의 우리 비공개로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때 나와서 멱살을 잡던 거 하지 네. 왜 페북에 쓰느냐 기분 네. 나쁘다 뭐 이런 뉘앙스도 있었겠죠.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재난지원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도 많으니까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토론회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거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먼저 어제 있었던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그 양자 예비 후보 간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정치인의 토론을 오랜만에 그 재밌는 영화 개봉하는 날 기다려서 본 기다려서 손에 네. 땀을 줬죠. 왜 보는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건지. 손에 땀을 주는 게 재밌는 걸 기다린다기보다 실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왜 내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건가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런 부분은 바로 나오진 않았고요. 사실 이 토론 자체가 어쨌든 무게추로 따졌을 때 금태섭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 유리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체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공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를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은 올렸고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자체를 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는데 큰 실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유효타가 생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물론 이제 퀴어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큰 실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전체 판을 흔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그건 듭니다. 또 보수표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보수 쪽의 소구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과연 지금 본진에서 흔들릴 수 있을 부분인가 따져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금태섭 의원이 지적했던 것이 2012년 진심 캠프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한다. 주변 사람들과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갈 때 그리고 국민의당을 만들 때 그리고 또 다른 국민의당을 만들 때 새정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바꿨냐? 네, 지난 라는 8년간. 네.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원래 노출되었던 약점이기 때문에 큰 실점이라 보기도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의 정체가 무엇인가 실체가 무엇인가가 지금 8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리고 이제 토론 네.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게 네. 워낙에 이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네. 토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잃지만 않으면 안철수가 이긴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엉뚱하게. 네. 그래서 토론을 그렇게까지 못하지는 않았다. 네. 이게 칭찬이 되는 상황.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헬마우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그냥 절대 평가를 하면은 절대평가를 했을 몇 대 때 몇이었습니까 어제? 점수를 잃지는 않았다. 잃진 않았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두 분의 토론에 전반적인 거를 토론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둘이 하는 뒷담화처럼 됐어요. 왜냐면 이제 네. 강한 갈등 요소들이 별로 이제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분 사이의 갈등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그 레토릭들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보수 성향의 어떤 혹은 이제 중도를 이제 지향하는 후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네. 레토릭의 과잉이 좀 있습니다. 어제 토론 같은 경우도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같은 네. 그 레토릭. 사실 그 레토릭 자체는 이제 DC 인사이드나 일베 같은 우익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처음에 나왔던 말이 수입이 돼가지고 정치권에서 처음에는? 쓰이게 된 건데 네. 그런 어떤 근거나 논리가 없이 레토릭으로 이제 정부 공격에 주력하는 양상이 어제 토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반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강한 레토릭인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다른 정부들하고 상대 평가를 해봤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잘못하고 있는가?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정부라든지 네.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엄청난 한국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잘못이 불거지고 있는가를 꼼꼼히 네. 따져보면 아닌데 네. 좀 약간 레토릭의 과잉으로 토론회가 흘러간다. 약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만 보면 이게 대선인지 서울시장 그 후보 싸움인지 그렇죠. 약간 좀 헷갈린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극단적으로 좀 갈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의 토론회 이후.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역시 TV 토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계시고 홍준표 의원의 반응이 재밌었는데 안초딩이라고 했던 거 미안해. 굉장히 많이 발전했.
싶다고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남겼는데 글들을 남겼는데 홍준표 의원은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맥락이 있는 걸까요? 홍준표 의원 일단은 자신의 SNS에 결단력도 돋보이고 압축된 언어 사용 능력은 대단한 진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것을 해석해 보면 결국 대선 나오지 말고 서울시장에 몰두하라. 네. 대선은 내가 준비하겠다 이 느낌이었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력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있어. 보여서 계속 띄워주는 뭐 이런 네.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마음 풀지 말고 네. 서울시장 계속해 이런 얘기를 애들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사실은 진중권 서민 교수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결국 네. 그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은 보수 쪽에 계속해서 읍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 방면에서는 저는 뭐 득점했다고 봅니다. 보수 쪽에서는. 득점에서는. 뭐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홍준표 의원 네. 얘기를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묶어서 할 때는 지금 2월에 토론회를 1월로 대감아 가지고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1월에 두 분이 네. 예, 대구 동화사에서 만났던 네. 그 장면. 네. 그 우연히 이후 만났죠. 그렇죠. 그 이후로 사실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띄워주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플러스되는 발언들만 그렇습니다. 이어가고 있다. 그 행보의 연장선에 결국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이라는 주력 대선 주자들이 전부 서울시장 선거로 쓸려 들어간 예, 홍준표 의원, 외곽에 있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데라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네. 예, 그런 어떤 만족감의 표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표정 관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유력한 후보들이 다 서울시장 원래 몰려가고. 여유 있게 발언하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여유 있는 발언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당황스럽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등장하면서 많은 이제 그 장이 조금 달라졌죠.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퀴어 축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금태섭 후보는 매년 퀴어 축제 열리면은 이제 갔었어요. 네. 뭐 저도 현장에 가서 사람들 이제 보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의당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축제에 참여를 매년 했습니다. 갔었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 존중이라든지 뭐 퀴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받아들이는 수용성에서는 다른 의원보다는 압도적이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질문을 던졌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답변이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 수위가 높은 경우가 있다. 성적 수위가 높은 축제가 도심에서 열리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어서 축제 장소를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일단은 다양성을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체 노출이나 성적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거나 네. 협조 요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축제를 모든 사람을 개개인 신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한두 사람은 튀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저는 희석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 부분은 결국 누가 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너희들끼리 즐겨라라는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는 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격분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퀴어 축제 이런 명칭을 떠나서 인권으로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 됐죠. 네. 저는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안철수 대표의 레토릭들에 몇 가지 주목을 했는데 아까 네.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도 이제 보수 커뮤니티나 혹은 보수 책에서 이제 가져왔다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을 레토릭들. 우리가 네. 나눴었고 또 하나 어제 발언의 어떤 그 레토릭 방식도 퀴어들 혹은 이제 성적 소수자들만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한테 있다라는 식의 레토릭 이걸 대비시키는 레토릭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장애 인권을 위해서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네. 장애인들을 향해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갖다 대는 거 쪽방촌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주거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럼 집주인들의 재산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대비시키는 레토릭 굉장히 보수적인 커뮤니티에서 이 잘 돌고 있는 레토릭이거든요. 그렇죠. 그 방식을 흡수해가지고 사용하는 양상을 보니까 지금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투표층이 어디냐 그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입니다.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또 이제 두 번째죠. 1대1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맞붙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조은희 구청장이 붙었고 또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이 붙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신환 후보는 이제 사퇴했었던 것이 원죄다라는 얘기. 사실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오세훈 후보와 어떤 사람이 맞붙더라도 이 얘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항상 나오는 얘기죠. 네, 모든 후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후보가 이상한 얘기를 훈장이라고 생각했다는 요 표현을. 훈장이란 표현에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곤장이라고 생각했으면 모르겠지만 훈장은 잘 모르겠고. 그 와중에 나를 지지해준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있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네, 어쨌든 자의적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때와 지금은 어쨌든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무급식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안도 사실은 지금 인정이나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건 영원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고 조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조목조목 이제 나경원 후보를 공격한다라고 보이는 것이 뭐 예산 문제 등등. 네. 예. 조은희 후보는 이제 5년간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10년간 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거 5년으로 나누면 35만 가구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5년간 38만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년간으로 나눴을 때 박원순 시장보다 더 적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조은희 후보가 이제 질문한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독한지는 모르겠지만 섬세하지 못하다. 네. 그러니까 디테일이 약하다는 것을 잘 짚어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조은희 후보가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고 느끼겠지만 대세를 흔들기에는 네,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 1차 토론 때도 그렇고 오늘 이제 토론마스 토론을 한 것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안철수 금태섭 토론에 비하면 지금 흥행머리가 좀 약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하고 있어요. 미국식으로 이제 1대1 스탠딩 토론을 한다든지 뭐 시민평가단의 이제 평가를 직접 받아본다든지 이런 실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화제를 끌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컨벤션 효과가 좀 떨어진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결국은 이제 안철수 금태섭 토론의 승자가 똔똔을 친 안철수이듯이 여기는 이제 승자가 없어서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화제를 몰아간 쪽에 이제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 간의 승자가 컨벤션 효과를 다 가져가 버리면 결국 덩치가 더 큰 국민의힘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월 초에 먼저 후보를 확정하게 되는 안철수 금태섭 측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계속 좀 점수를 더 많이 벌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답정너가 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드라마 결말을 대충 아는 것처럼 이쪽에서 누구 나오고 저쪽에서 누구 나올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 드라마를 보자. 지금은 아직 너무 예비야. 이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그 후보를 뽑을 때도 우리의 지금 관심은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보다도 이 토론 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파열음이 날지 안 날지 이런 쪽에 오히려 집중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이슈 하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입장 성명을 내는 것으로 끝내는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어제 국회 출석도 이제 부결이 돼서 나오진 못하게 됐고요. 나오진 않고.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다음에 깊은 사과와 말씀을 드린다.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죠.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요.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야당도 더 정치 공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뭐 이 사과문을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헌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임하지 않으면 결국 탄핵밖에 없는데 탄핵이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평가해서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적으로 했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은 불가능한 이 상황이고 본인이 사퇴 의사가 없으니까 사퇴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몰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그 발언이 실제 대법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평가할 만한 발언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탄핵을 당할 만한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공적인 어떤 책임을 요구를 했는데 판사가 부장판사가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적으로는 달랜 뒤에 공적으로는 거절한 사안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사적에서는 그런 대화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건 뭐 회사 규정이 이래 뭐 이런 식의 대화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사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사실 그건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는 이제 공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또 언제까지 가지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이승원의 세계는 시간입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이요. 이 한파로 온통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미국의 한파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 정전 피해가 한때 450만 가구에 달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복구가 되면서 한 55만 가구가 여전히 정전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다 복구가 된 건 아니고 이 순환 정전이 반복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네. 특히 텍사스주는 기온이 거의 30년 만에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인명 피해도 있고요. 정전이 계속 발생이 됐는데 사망자가 이제 30명이 넘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이제 추위에 떨었던 주민들이 자동차나 프로판 가스, 뭐 벽난로 같은 걸 이용해서 난방을 하려다가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네. 화재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가 굉장히 좀 더운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겨울은 특히 이렇게 추워서 영하 더 20도면.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바다 거북이가 한파에 기절을 했다, 또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네. 3,500여 마리가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다 거북이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을 한 건가요? 네, 기절을 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이렇게 해변 밖으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4,000마리 넘게 좀 네.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살아나는 것만은 괜찮은데 저는 네. 기사 보고 제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이 기절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최강 한파가 찾아온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한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미국 텍사스주 하면요. 일단 오스틴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데 지금 나흘째 가동을 멈춘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전력 부족 문제로 이미 전기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둬서 네. 크게 피해는 없지만 언제 전력이 다시 재개될지는 아직 통보받지 못해서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롯데케미칼도 지금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고요. 이번 주까지는 공장 가동을 좀 정상화한다는 방침이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 전력 공급 상황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서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뭐 태풍이든 한파든 이렇게 기온 변화가 있으면 뭐 정전되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텍사스주를 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웃나라 멕시코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웃 멕시코까지 지금 미국 한파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또 멕시코 하면 우리나라 기아차의 공장이 북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 거기는 야간부터 조업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멕시코가 이 전력 생산의 60%를 지금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천연가스 소비량의 7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춥기 때문에 전력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전만큼 가스 수출을 멕시코에 하지 못해서 이 천연가스 수급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이 천연가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네. 이 천연가스 파생 상품, 뭐 선물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증권 시장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은 냉정합니다. 이 한파가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까지 올랐다는데 추위와 기름값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기름값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정말 비트코인 주식 뭐 다 오르는데 유가까지도 오르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미 올랐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유가가 사상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유가가 거의 뭐 폭등 수준인데요. 미국 전역을 덮친 이 한파 때문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텍사스 주에 있는 원유나 정유 관련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가동을 줄이게 되니까 공급난이 초래됐겠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4327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2부 끝에 나오는 노래 뭐라 그런지 궁금합니다. 가지마요인가요? 닫지마요인가요?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렇게 물음표를 2개나 달아서 주셨는데요. 제대로 들으신 거 맞습니다. 산울림의 노래 가지마오입니다. 네, 김창완 씨가 젊었을 때라 약간 좀 목소리 톤이 다른가요? 좀 다르게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가지마오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가 3부에 아동학대 문제 관련해서 오은영 박사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는 사건을 싣고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 3부에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초중고, 대학교를 비롯해서요, 유치원까지 졸업식이 한창이죠. 지금 추울 때는 졸업식인데, 이 모든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일단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좀 슬프죠. 졸업식이나 이럴 때는 서로 이제 만나서 엉겨붙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또 하나의 이벤트인데 인생에 몇 번 없는. 대면 행사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축하 영상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 사진도 사적인 모임을 금지해서인지 개별적으로 멀찍해서 찍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주변 식당 가도 졸업 대목은 옛말이고 화해 농가 완전히 울상이죠. 텅 빈 교정에 드문드문 보이는 졸업생을 찍은 뉴스 기사 사진 한 장이 계속 아릿하게 머릿속에 남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빚은 새로운 모습인데 조금 쓸쓸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3, 4부 소식은요. 요즘 아동학대가 좀 심각한 아동학대들이 계속되고 있죠. 관련해서 오은영 박사 연결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공무원이 15떡을 돌렸다라는 뉴스를 접하셨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신유진 변호사와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올게요. TBS 정보센터 장미영 씨.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참담한 아동학대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죠. 왜 계속해서 이같이 끔찍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 연결해서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도 그 누구보다 빨리 먼저 이 사건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북 익산에서 태어난 지 한 2주 된 아기가 부모에게 학대당해서 숨진 사건, 정말 사회적인 공분이 다시 한번 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봤더니 이 아이가 한 생후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몸무게도 한 2.45kg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신생아를 보면 안아보라고 해도 쉽게 앉질 못해요. 네네. 혹시나 떨어뜨릴까 봐. 맞아요. 네. 정말 불면 날아갈까, 만져서 으스러질까 이렇게 걱정하고 사랑으로 바라봐도 부족한 이 신생아를 네. 얘를 때렸다는 건 도대체
얘를 때릴 구석이 어디 있었으며 이때 아이는 그저 좀 따뜻하게 해주고 배고프면 잘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 행복했을 텐데 네. 정말 이거는 기본적으로요. 인간이 어느 만큼 추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부부 죽을 정도로 때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요. 나중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부부가 SNS에서는요. 이 아들 사진, 뭐 남편과의 다정한 모습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굉장히 화목함을 과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이한테 있어서 아마 부모는 생명과 생존을 이어가는 동아줄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부한테 있어서 아이는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아이한테 있어서 부모는 생존의 동아줄이었다면 이 부부한테 있어서 아이는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어쩌면 이건 정말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가 정말 어떤 물건을 샀는데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럴 때 SNS에 올려서 자랑도 하거든요. 네. 그런 존재였다면 정말로 이거는 인간이 어느 만큼 정말 나쁜 면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가 동시에 네.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네. 부모는 과연 아이 옆에 어떤 존재로서 서 있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정인이 양부모 같은 경우도 정말 할 말을 잃게 하는 사건인데 지난 17일에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 네. 이 정인이에게 강제로 손뼉을 치게 했다. 이런 이 부분적인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 남편이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혹은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특히 아이에게 이걸 네. 정말 몰랐을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렵죠. 그리고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이번에 이 정인이 사건은 어쩌면 911 테러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 테러 같은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줘서 네. 세상을 떠난 정인이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사건을 보도를 접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공부나 하고 막 재판정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아마 이 양부는 인간이니까 네. 인간의 약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인정했다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본인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사실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네. 아이가 이렇게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어떤 그런 학대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처와 멍과 골절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네. 납득이 좀 안 될 뿐만 아니고 네. 또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정말 그랬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어떤 가정의 부부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시사하죠. 그렇죠. 부모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게 되는데요. 지금 또 계속 이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만 이 정인이 언니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양부모의 친딸 이 친딸에 대해서도 보호가 시급하다라는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부모님의 학대를 보고 자란 아이들, 다른 자녀들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정인이 사건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 정인이 언니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정인이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또 보호해야 되는 한 사람이 정인이 언니이거든요. 정인이 언니는 잘못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아이 또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귀중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보호나 치료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네.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절대 잊지 않고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에 경험한 두려움, 공포 그것이 어른이 돼서도 이 사람의 정서 상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공포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네. 매를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뭐 직접 때리지는 않아도 바닥으로 매를 친다든가 네. 아니면 굉장히 크게 고함을 지르고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실제로 때린다든가 학대가 아닌 아무리 교육적 의미를 가졌다고 말하는 그런 체벌이라 하더라도 네. 물리적 힘에 의해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어른이 된 이후에도 현저한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직접 겪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네네. 그것을 옆에서 목격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비슷한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인이 없는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정인이 입장에서는 정인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본인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혹시 내가 언젠가는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네. 또한 자기는 직접 맞지는 않지만 정인이가 맞고 있는 걸 본다면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러한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어려움을 이 엄마는 자기 친딸한테도 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굉장한 두려움과 지금 현재 아무리 악마 같은 짓을 한 양부 양모라 하더라도 이 정인이 언니 입장에서는 또한 그들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부모와 분리된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많은 상처를 받게 될지 네.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적극적인 치료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그 최근에 이 아동 범죄,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이 뉴스를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지난 한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폭력 사건, 그게 이제 부부 간이든 아니면은 부모 자식 간이든 이런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특히 아동 범죄에 대해서 더 잔인해지는 건지, 더 정말 횟수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발각되는 그 어떤 뉴스의 보도의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동학대는 있어 왔습니다. 네네. 이 아동학대의 범죄가 예전에는 TV 뉴스나 신문 밖에는 접할 수 있는 보도 매체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굉장한 다양한 루트로 많이 알려지니까 네.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이제 접하게 되죠.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집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족이란 연결되어 있는 집단이죠. 네. 그러나 이제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좁은 공간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요. 네. 그 이유는 본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병리적인 문제가 이 공간에서 같이 지내는 걸로 인해서 더 건드려지고 더 증폭이 돼서 네. 일상에서 문제로 더 많이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잠재돼 있던 그런 어떤 폭력성들이 더 부각됐다. 그렇죠. 예전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면 밖으로 나갔었고 네. 또 서로 부딪히는 게 많으면 다른 데 있다 오는 게 가능했고 다른 그렇죠. 사람을 만나고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없으면서 집안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그대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인과 동시에 가장 약자입니다. 네. 사랑하는 약자이거든요. 네. 이 약자한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병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공격성이 드러나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요즘 이제 이런 뉴스를 이 뭐 성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와 같이 보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아동학대 뉴스를 자녀와 같이 보게 될 때 이 어떻게 이해를 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언제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아이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원래 부모는 자식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게 부모야. 엄마 아빠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분노하고 경악하는 거다. 네. 그래서 네가 아마 이런 보도를 들으면 굉장히 아마 놀라고 힘들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거다. 인간은 원래 절대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다. 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네. 이번 일을 통해 설명해주고 아이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요. 이런 보도 사실 어른들도 저 같은 성인들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어려움에 대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면서 서로 또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진짜 인간이란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정말 이 아이한테 어떤 사람으로서 옆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 잠깐 좀 철학적인 그러한 어떤 개념, 가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준다면 또 우리가 조금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또 좀 기미를 보던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였습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인데요. 금요일 함께 하시는 두 분이죠.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황현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눌 이야기도 참 민감한 문제들이에요. 네. 늘 그랬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노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저 죄송한데 노래 나가는 동안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노래라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즐겁습니다. 네, 무조건 예. 반사죠. 그렇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노래들. 저도 이거 대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애들이 네. 갑자기 이렇게 부르는 애들 있었는데 저 엄청 오랜만에 듣는 거예요. 15야를요? 대학교 때 네, 부르셨다고? 좀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상태 안 좋은 아이들. 대학교를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들고양이들이 부른 15야라는 노래였습니다. 혼성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꽤 오래전 노래죠. 이 노래와 딱 떨어지는 오늘 사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는 어제 잠시 우리가 다루기도 했지만 15떡이 뭐기에 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황현희 씨? 자, 지난달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무원의 사연이 올라왔어요. 이 글쓴이는 15를 끝낸 동기가 형편이 어려운 탓에 이 백설기 하나만 돌렸더니 뭐 옆팀 팀장이 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더라. 네. 라면서 당사자는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게시판에는 이외에도 모 경위는 15 순경 3명에게 정규 유명을 이유로 팀 회식비 60만 원을 부담시키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97만 5천 원을 부담시킨 이 비위로 감봉 2호 처분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15라 하면은 공무원으로 이제 정식 임용되기 전에 이 거치는 과정으로서요. 15떡 돌리기는 보통 6개월의 15기간을 마친 이 초임 공무원이 동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리는 관행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15만 검색해도 요즘 각종 떡 전문점부터 시작해서 뭐 수제 쿠키 전문점, 뭐 15떡, 15 마카롱 등 뜨는군요. 판매 홍보글이 검색할 정도로 이 15떡 문화는 공무원 조직의 공공연하게 남은 이제 악습 중 하나였죠.
자, 논란이 계속되자 오늘 전에 저 행안부 장관이 15떡 돌리기 문화와 관련 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문화가 왜 이사하면 떡 돌리고 그렇죠. 뭐 신장기업, 네, 맞아요. 개업떡. 신장기업. 네. 그렇죠. 네. 그게 좀 훈훈한 분위기에서 이제 돌리는 네. 옛날 기억만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읽고 네. 아직도 이런 문화가 있나 이게 처음 일단 놀랐어요. 먼저 그 황현 씨도 이제 네네. 개그맨으로 사회생활 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당시에 뭐 개그맨 된 다음에 이런 거 있었습니까? 문화 뭐 떡 돌리기랄까? 떡 돌리기가 글쎄요. 뭐 술을 심하게 산다던가 예를 들면 회식비를 심하게 낸다던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문화는 자발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주변 분들에게 뭐 내가 한 통 낼게 이러면 괜찮죠. 야, 오늘 내가 네.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 대학로에서. 근데 나 개그맨 합격했어. 한 통 낼게. 이런 경우는 있죠 당연히. 근데 요거 문화는 예. 그 문화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한 것 통 내는 문화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신장 기업을 했으면 아직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만들어서 동네 주변에 돌리듯이 돌리는 게 우리가 기업을 했으니까 잘 부탁드린다. 여기 좀 와주십사. 와주십사 네. 인사를 드리는 건데 이 15호를 마치면은 이제 정식으로 신규 임용이 되면은 임용이 되죠. 예. 이제 배울 게 많잖아요. 그렇죠. 배울 게 많은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돌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 편하게 인사를 그러니까 원래 전통 문화로서는 편하게 인사를 드릴 때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메모라도 예. 뭐 이렇게 적으면서 네. 하다가 떡이라도 개업떡 그 연상되는 그 네. 떡이라도 돌리면 그렇게 됐다가 이것이 이제 지금은 문화처럼. 아예 뭐 15떡 하면은 그 가격대별로 있고 종류별로 있고 나오니까 그런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15 이제 떡이라고 하는 거면 아직까지 이제 월급이 네. 굉장히 적을 텐데 네. 이런 월급에 뭐 많은 어쨌든 부담이 되게 하는 그런 떡 돌리는 문화가 점점 싫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관례의 시작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남들, 문화가 좀 예. 그렇죠. 다 떡 돌리고 하는데 다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하는데 굳이 나 해도 되겠어? 그러면 분명 거기 모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모난돌이 종 튀는 맞는다고. 상황. 네. 예. 그런 튀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만들기는 또 다들 싫은 거죠. 그럼 다 같이 이상한 문화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들, 이 법조인들 사회에서도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아니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게 있기가 그런 건 좀 없어요. 어려운데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저도 떡을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출근할 때 전체적으로 다 떡을 이렇게 돌렸는데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떡을 돌리는 문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 중에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는 그래서 의미인데 감사의 인사나 이것이 이런 것들.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비교가 되고 그리고 뭐 백서기를 하나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런 것이 남들과 비교가 되고 또 심지어 회식비를 막 전가시키고 이건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15떡도 15떡이지만 이 회식비를 뭐 세 번에 걸쳐서 97만 원 이상. 네. 이렇게 큰 돈 97만 5천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돈을 전가시킨 이런 행동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겠다 싶었어요. 그럼 하나하나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문화였다. 뭐 네.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15떡 문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15떡 세트가 나온 것 같아요. 3만 원 이하. 그것도 세트. 예. 일단 가격 잘라서. 예전에 그래가지고 뭐 검찰 세트 뭐 이렇게 99만 세트. 네, 99만 네. 세트가 있듯이 네. 이 15떡도 3만 원 이하로 무조건 아. 끊을 수 있는 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가 나오는군요. 그럼 이건 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일단 3만 건가요? 원 안 넘어가면은 3만 원 안 넘어가면 김영란법은- 괜찮고 네. 근데 이제 회식비를 전가시킨 경우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 형사상 이게 네. 이제 폭행 협박에 의해서 했다면은 아니면은 뭐 공갈죄, 사기죄 이런 게 되게 조금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를 협박도 아니고. 네, 뭐,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압력에 의해서 위력인데 이거 네네네. 위력은 아무래도 폭행 협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기가 쉽지 아무래도 않죠. 사실 직장생활 할 그래서 거면. 직장생활. 그래서 네. 이 돈을 떠나서 이 지금 받으신 분이 지금 징계를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 징계 처분을 받게끔 한 것이 오히려 굉장히 잘한 일이다. 예, 이렇게 그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하게 한 그 상사를 징계를 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진짜 쉽지 않은 시범 일이에요. 케이스가 됐네요. 네. 뭔가 경종을 울리는. 네, 근데 이렇게 사안. 징계를 받게 하고 네.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문화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좀 드러낸 게 굉장히 좀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회식비 같은, 그러니까 15떡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격이 딱 얼마 이하는 네. 저촉은 법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안 되는데 네.
회식비를 과중하게 부담시킨 경우 기술적으로 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거고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있다. 태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무르게 했는지 여기는 지금 자발적이 아닌 경우. 자발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무르게 할 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민사상은 당연히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자신이 먹은 만큼만 내야 되는데 민사상은 철저하게 이렇게 n분의 1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들 아까 황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요. 남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못한 사람처럼 되고 네. 실질적으로 15떡을 안 돌리면은 뭐 업무 협조도 잘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게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네. 근데 사실 15떡이라는 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떡을 한번 돌려보니까 4,500원에서 뭐 6,000원까지도 이제 뭐 그 정도 그 그쵸, 정도 선이 사이즈에 있는데 한 따라서는. 팩당 그런데 그런 돈이 받는 사람한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거를 막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죠. 이게 뭐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으면 좋다라고는 봐요. 근데 저는 이게 방송 중에 이게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똥공기 문화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이게 삐공기, 네. 예, 저희 개그맨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새로 이렇게 들어가서 신인으로 들어가면은 네. 이런 신입사 환영회 같은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거의 고인물의 약간 우월감 자랑 잔치예요. 그런 문화를 보면은 그런 건 있죠. 예, 뭐 같이 뭐 트집을 잡기 위한 그 트집을 위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걸려라 약간 뭐 너 앞으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약간 이런 문화를 좀 대표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거 좀 하루빨리 좀 없애던가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참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놀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라디오 우리 생방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떡을 안 돌리면은 PD가 갑자기 저를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뭐 가서 괜히 막 얘기할 거 인상 아니에요. 쓰고. 네. 떡이랑 상관없이 네.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네. 그럴까요? TBS 왜 이래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가다가 예, 어깨 예. 부딪히고 막 일부러. 그렇습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 565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옛날에는요 군대 휴가만 갔다 와도 떡 해가지고 왔습니다. 진짜요? 맞아. 휴가만 갔다 와도 떡을 해갔다고요? 네, 그럼요. 와. 군대에서 이제 복귀할 때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 진짜? 집에서 뭘 싸줘서 보냈죠. 떡문화 돌리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갔을 때 옆집에게 그렇죠. 이렇게, 그게 제일 무난하죠. 이렇게 정말 그 부담 안 주고 주는 이런 상황까지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문화를 네. 지켜야죠. 예. 뭐 가래떡 몇 개 정도는. 네. 동주 아빠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21년 전에 진급턱으로 200만 원 뜯어먹던 상사도 있습니다. 와, 이거 21년 공소시효. 전. 21년 전에 200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너무 크네요. 이거 아니, 어디를 갔을까요? 여기 있어서 2000년이네, 2000년. 제가 하나 좀 또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생각났어요? 네. 제가 이제 퀴즈 대회 우승했을 때 상금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개그 콘서트 멤버들이 한턱 쏘라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쏠까 고민하다가 이제 고기 뷔페를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고기 뷔페냐. 그러더니 거기에서 복분자를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복분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옆에 편의점 가서 사와라. 뭐 이런 식으로 다시는 저는 회식을 싸지 않았던 그런 약간 옛날의 추억이 있네요. 네. 예. 비싼 술을 시키셨군요, 그분들이. 갑자기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먹던 분들이 왜 이렇게 시키는지. 왜 그날따라 복분자를 그렇게 먹었는지. 갑자기 소주 드시던 분들이. 네. 가솔 심쿵님도 문자 주셨어요. 교사인 우리 딸도요. 임용받아서 학교에 첫 출근하면서 임용 동기들과 같이 돈 모아서 조그만한 거 선물하더라고요. 유유 이렇게. 다 우리 이제 생활 곳곳에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게 재밌게 뭐 마음이 우러나서 하면 정말 좋은데 화기애애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는 거 이제 알았고 오늘 그 장관님께서 전해철 장관이 네.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런 문화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제는 저 이거 블랙 코미디 같았어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서 직위 해제. 네. 이거 황현 씨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오늘 좀 네. 공무원 문화 뭐 이런 직장 내 문화 이런 게 내용이 많네요. 둘 다 공무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자,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A 씨는 지난달 28일입니다. 직원 게시판에 이 부친상 소식을 직접 올렸고요. 동료들은 조의금을 냈죠. 네. 일부는 충남 부여에 마련된 빈소에 직접 찾아가서 조문까지 했는데요. 네. 며칠 뒤에 A 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뭐 작은 아버지 그러네요. 있겠죠. 네. 자, 직원 중 한 명이 A 씨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후 구청 측은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조사에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셔왔고 필요시마다 생활비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셨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장례 절차도 제가 다 마무리하고 왔기 때문에 추호도 숙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후 A 씨는 동료들에게 받은 조의금 1,000여만 원을 돌려주고요. 사과를 했지만 오늘 송파구는 공직자 품위 위지 위반, 사기 등으로 직위 해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 사기 등으로 직위 해제. 네. 먼저 이제 설명은 그런 거네요. 아버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가 사실상 나는 아버지였다. 네. 모든 걸 다 같이 이제 뭐 해왔다라고 설명 혹은 해명을 한 건데 상황은 이해가 가요. 상황 뭐 네. 그런 그럴 수 분들도 있다라고 진짜 봐요.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게 저희도 이제 단체 카톡방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단체방, 네. 단체 톡방에서는 뭐 이렇게 거기에 뜨면은 나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조의금도 나만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부친상의 조의금은 필수란 말이에요. 그럼요. 이것도 뭐 우리나라 문화지만 어쨌든 부친상 뭐 그 부모 직계상에서는 필수로 조의금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그러면은 부친상에 대한 조의금 못 받으니까 악용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히 악의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 자기의 변명인 거지. 아버지같이 모셨다랑 아버지랑은 법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다른 분들의 이제 부친상이나 이럴 때 다 가잖아요. 네, 그 조의금도 내고 네. 다 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일찍 여였으니까 돌려받아야 된다는 맞아요. 그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겠죠. 이게 감히 제가 제 짧은 생각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걸 돌려받기 위한 어떤 한 행동이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나중에 이제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이미 이거는 뭐 그렇죠. 기분 감정 다 상하고 네. 이런 상태인데 이건 좀 비난을 좀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이게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동료분들은 충남까지 돈을 간 거죠. 그게 네. 사실은 뭐 돈을 얼마 내고 이것보다 이 몇 네. 시간 동안 이동하는 게 더 힘든 네.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 동료들 배신감도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기죄가 해당이 이건 돼요. 이거 돼요? 이거는 네. 사기죄에 네, 해당됩니까? 이건 사기죄 해당이 됩니까? 기망을 오. 막 명시적으로 누군가한테 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상입니다, 아버지 상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네. 묵시적 기망행위라고 해서 이미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 부친상이라고. 네. 그리고 부친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의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기망에 빠졌을 때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작은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쓱 받는 거죠. 이건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아니 나중에 그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형사유에 참작이 되는 거죠. 아, 네. 죄는 인정이 되고 그냥 형을 주면 깎아준다. 네. 뭐 이렇게 그런데 해석할 수 있고. 뭐 사기죄로 처벌할지 안 할지는 뭐 법원에서 검찰에서 기소유예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처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기죄라는 거는 최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하입니다. 그 10년 레인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 네. 이걸 또 뭐 고소 확인도 뭐 할 테고 동료들이 네. 근데 참 애매한 저는 상황이네요. 궁금한 게 직위 해제됐잖아요. 네네. 그 이분은 부당하다고 느껴서 네. 직위 해제를 취소해달라고 소송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게 아니고 직위해제는 일단 이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고요. 네. 일을 아직 이제 일을 못하게 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징계를 할 거예요. 뭐 정직이든 감복이든 아니면은 뭐 해임인데 해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요. 해임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굉장히 소명을 하겠죠. 정말 이 작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정말 친한 아버지라고 정말 해도 아버지를 그리고 모셨다. 본인이 직접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단체방에다가 무슨 부친상이라고 썼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써줬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참작할 사유가 될 거예요. 아, 본인이 이게 와달라고 직접 올리는 거와 그렇죠. 다른 또 지인이 네. 올리는 거와 또 다르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이 직접 아버지 부친상 부친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 자기 명확해지니까. 의도가 있는 거고 아.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그렇죠. 다른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으면은 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단체문자로 뭐 부친 이렇게 네. 오면 그건 핑계가 명백한, 될 수가 있는데 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핑계가 된다고 해도 부친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죠. 아버님은 아닙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게 이 사람은 굉장히 악의가 있는 거죠. 네. 이 공직자 품위 유지 위반 사실 네. 이제 품위 유지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네. 개념이 딱 서진 않잖아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위가 이 품위 유시 위반입니까? 최근에 네. 그 1월 말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주차된 차량을 좀 이동해달라라고 연락을 했더니 내려와서 네, 공직자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아 맞아요. 그 기사 읽었어요. 그 사건 있었잖아요. 아, 본인 스스로. 네, 본인 스스로. 나 공직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있느냐? 정말 황당했어요. 네. 참 어이가 그러니까 없네요. 그런 정도의 내가 누군지 알아 거의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말로는 이게 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네.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공직자라는 거를 팔아서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한테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는 자체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이 되겠죠. 아, 애기도 아니고 나 좀 알아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그런 얘기야?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 아니 오히려 상황에서는. 숨기려고 하지 요즘에는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공무원인 거. 야, 내가 공무원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예. 어디 공무원이라고? 적을게요. 저 이름이랑 알려주세요. 이름 대봐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 글을 올렸다고 해요. 공직자가 라면서. 그렇죠.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그분 좀 그것도 참. 아유 죄송합니다. 공직자시군요.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자랑스러우셨던 게 아닐까요? 자신이 공직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품위유지 위반은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기죄로 처벌되든 안 되든 이거는 명백한 품위유지 위반이고 그러네요. 이거는 중징계까지도 갈 수 있다. 중징계까지도. 1,000만 원 정도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의금으로 받은 그 1,000여만 원을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네. 이 와중에 5557번님이 개그맨 브레인, 개브레인 황현희 씨. 네, 발음 조심해주세요. 네. 저 진짜 있는 그대로 읽었어요. 네네네. 개그맨 브레인 줄여서 황현희 씨 팬입니다. 명랑시사에서 오래오래 봬요. 이렇게 눈썹을 2개나 붙여주셨어요. 네, 떡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떡 돌리도록 합니다. 5557번님 떡 돌린다고 합니다. 황현희 씨가.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시간 빨리 가네요. 네. 두 분 열심히 왔는데. 탄식을. 아니 오는 시간이 더 걸려요. 차 막혀서. 저희들은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돈과 함께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연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내내 좀 그랬습니까? 특히 오늘 코스피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수요일부터 조금 불안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언론에 많이 화제가 됐지만 연기금의 매도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연기금 투자자들이 지금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2천억씩 매일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줄긴 했어도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최근에 이 주 초반에 외국인이 주식을 좀 사줬는데 최근 또 수목금부 이 3일 동안은 또 외국인 투자들이 약간 또 변심을 했는지 한 1조 5천억 정도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혼자 지금 마치 그 홀로 싸우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는데 확실히 근데 고객 예탁금도 최근에 줄어들면서 개인들의 힘도 많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어하기가 역부족인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오후장 들어서 좀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이게 오늘 좀 올라갔던 배경은 이제 중국에서 좀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좀 회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좀 풀었던 걸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시장이 한번 오전에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래서 이것도 중국 금리가 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최근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오르니까 긴축할 거다. 금리 때문에. 금리 오를 거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마저 금리가 급등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후에 중국의 단기금리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뭐 이런 긴축을 한다거나 그런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들이 좀 안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좀 다행스럽게 좀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장님이 조금 전에 이 연기금이 뭐 2천억 원씩 계속 이제 줄기차게 매도를 했다 이번 주 들어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기금이 특별히 뭐 한국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 주식 비중을 작년에 줄이기로 이미 결정을 해놨습니다. 네네. 작년 초에. 그래서 네. 작년 목표치가 17.3%. 그러니까 100% 중에 국내 주식을 17.3%만 가져가는 게 목표였고 올해는 16.8%고요. 네. 2025년도에는 15%로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축소하니까. 근데 증시가 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가다 보니까 네. 계속 공격적인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화를 내시는 게 규정은 알겠지만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는 것도 좋고 또 불만이 왜 이렇게 한국 주식을 비중을 줄이느냐 거기에 대한 또 불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는 건 좋은데 네. 굳이 한국 주식을 규정까지 지켜가면서 이렇게 경직되게 하느냐. 네. 거기에 대한 좀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네. 충분히 뭐 일리는 예의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이 연기금은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직접 매매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산운용사에다가 다 배분을 해줘요. 아웃소싱한다고 해서 그럼 거기 펀드 매니저들이 그 규정에 맞게 다 매매를 합니다. 네. 근데 당연히 오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줄이라고. 네. 그럼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직장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약간 유연하게 하면 좋은데 너무 경직되게 한다 이런 불만들이 네. 쏟아지는 거군요. 그래서 그걸 좀 유연하게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연기금 측에서는 어떤 얘기도 없고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또 금감원에서 이것도 참 되게 드문 경우긴 한데 네. 연기금이 매매했던 내역을 다 뒤에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그런 뉴스가 나온 것도 있는데 아무튼 좀 다음 주에 또 예민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주식이 조금 안 좋았던 게 이 비트코인과 뭔가 함수 관계가 아닌가 한마디로 주식에서 돈 빼서 코인 시장으로 다시 몰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워낙 강하지만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죠. 그 예전에는 비트코인 강할 때 네. 주식 아예 관심도 없었고 네네 맞습니다. 젊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식하고 비트코인이 같은 위험 자산으로 부각이 되면서 같이 가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꼭 돈을 빼서 그쪽으로 몰려갔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왜냐하면 지금 물론 예탁금이 좀 준 건 사실이지만 개인들이 여전히 주식은 많이 사고 있어요. 네. 전혀 팔고 나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 개인 투자분들이 3조 넘게 샀거든요. 네, 3조. 예,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상관이 없고 그래서 빠진 이유는 그게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 주식시장이 빠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네.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 오르면 오른다는 거는 이제 그 돈을 조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그 우려감으로 먼저 선반영을 해서 증시가 빠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의 대량 매도가 너무 쏟아지니까 네.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요. 이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 좀 특이했던 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뭐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빠졌고 네. 그다음 좀 소외받던 기업들이 있죠. 뭐 우리 네. 말하는 뭐 백화점, 화장품 이런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네. 다음 주는 다시 좀 주도주가 좀 복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도주들이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최근에 좀 하락세 보였던 2차 전지나 또 아니면 자동차 업종이나 또 아니면 반도체 또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도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 흔히 아는 주도 업종을 한번 다음 주 초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놀라운 불평등한 세상 이야기 웁스 시간인데요. 한결의 임지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요즘 스포츠계에 정말 웁스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예, 오늘은 스포츠계 폭력 문제를 통해서 요 성폭력 포함해서 이런 폭력 전반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죠 프로배구의 한국전력 박철호 선수가 네네. 12년 전에 자신을 폭행했던 이상열 KB 손해보험 감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네. 아주 작심하고 했는데요. 자신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이긴 팀에 좀 공을 세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게 관례인데요. 그렇죠. 이 박철호 선수가 오늘 꼭 이겨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자리에 오고
싶었다 하면서 작정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경기 전에도 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자기가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이런 것인가라는 말을 올려서 뭔가 조짐을 내비쳤었는데요. 네네, 예고를 했었죠. 네. 예. 박 선수는 최근에 그 이상열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충격이 커서 이렇게 나서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열 감독이 그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했기에 이렇게 분노까지 하게 된 건가요? 예, 이상열 감독은 그 전날의 경기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요즘 배구계가 뒤숭숭한데 선수들한테 해준 말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받은 맥락이 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배구계에서 그 이재영, 이다영 자매 선수가 그 학창 시절에 그 폭력 가해자로 이제 밝혀지면서 네. 징계를 받는 등 계속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이상열 감독한테 물어봤냐? 이 이상열 감독이 바로 이제 이 배구계의 폭력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네. 가해자한테 어떻게 보면 요즘 보니까 어떠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상열 감독이 민감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해 경험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네. 선수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다. 네. 인과응보라는 게 있더라. 나 역시 우리 선수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 약간 반성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세상이 옛날 같지가 않고 우리는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당장 누가 욕하지 않더라도 잘못을 사과하고 조심해야 한다.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철호 선수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네. 박철호 선수가 바로 그 예전에 과거의 폭행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 9월이었는데요. 아시아 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배구 대표팀에서 이 감독이 이제 태릉 선수촌 합숙 훈련 도중에 다른 동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네. 당시 선수였던 박철호 선수를 정말 피멍이 들도록 얼굴과 복부를 때렸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네네. 네. 그래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박철호 선수가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기자회견 당시에도 정말 말도 못하게 피멍이 들어있던 모습이 생생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나갔었습니다. 네네. 이때 대한배구협회가 그 이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했어요. 자격정지라는.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이 협회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장 명의로 형사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박철호 선수가 자신은 이제 고소를 그때 취하하고 그분이 정말 반성하고 좋은 분위기를 발했었다. 이렇게 당시를 회고를 했습니다. 네. 대한배구협회가 당시 이 감독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 아까 그 임 기자가 좀 애매한 처분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네네네. 한 2년 만에 다시 코트로 돌아온 거 아니었습니까? 예, 듣기에는 막 무기징역 같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자신이 여기 못 올 것 같고 강력한 조치 같잖아요. 네. 하지만 이게 애매한 이유는 언제든지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대한배구연맹, 한국 그 배구연맹은 2년 만에 이 감독을 다시 경기 운영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코트에 돌아오게 해요. 네. 이게 재기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배구위팀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인데요. 사실 남들이 보는 눈 아랑곳 않고 폭력을 막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류이고 거기서 힘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재기해야 된다. 저 사람이 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배구협회가 징계 1년도 안 돼서 그냥 막 풀어버린 건데요. 그래서 이 감독이 2012년부터 자기 목표였던 경기대회 지휘봉을 다시 감독이 됩니다. 네. 해설위원도 맡았고요. 다시 아주 기세등등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KB 손해보험 감독을 맡아서 프로배구 코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네. 아예 피해자인 박철호 선수랑 마주칠 수도 있는, 매일 마주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된 건데요. 네. 이게 폭행 사건 당시에가 이 KB 손해보험의 전신인 LIG의 코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위가 유지가 된 건지 알 수가 있죠. 네. 사실은 단 한 번이라도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하는데 네네. 박철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감독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상황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께서 감독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했다고 박철호 선수가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경기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간신히 이렇게 마음속에 가라앉혔던 모래알 같은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나 스스로가 뿌옇게 변하는 느낌이라며 참고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그런 기사까지 보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다. 하루 종일 손이 떨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가해자를 마주쳐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 많이 하는 표현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네. 그래서 참 폭력이 참 일맥상통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박철호 선수는 이미 징계 자체도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그 사건 전후로 해서 다시 이 감독의 폭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 대학에서도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로 안다면서 네. 우리 때만 해도 사랑의 매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네. 우리 또래 중에 부모님 앞에서조차 안 받아본 선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사랑의 매라는 것도 정도가 있고 이 감독처럼 학생을 기절시키고 고막을 터뜨리는 거는 정말 정도를 넘어선다. 자신은 이제 이상현 감독에게는 사과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리고 프로배우가 언론에 나쁘게 비치는 것도 싫지만 정면 돌파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폭력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라는 게 결국에 남을 거칠게 제압하고 이제 이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이 압박을 굉장히 주는 행위라서 네. 피해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무기력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거든요. 네. 그런데 스포츠계에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를 때리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예. 거기다가 기자들도 보면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던 기자들은 예전에 취재하러 갔다가 이런 심한 폭력적 장면을 목격을 하고도 분위기상 이렇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회고를 진짜 칼럼 같은 걸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넘기는 분위기 속에서 수십 년째 폭력이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상열 감독만 하더라도 지금 2009년에 공개가 돼서 처벌을 받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계에서 이 폭력 사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돋보기로 한 개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본 건데 이거를 이제 확 뒤로 물러나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2019년에 이런 게 하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선수랑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56개 실업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막 6만 명, 성인 선수들도 1,000명이 넘게 응답을 했는데 정말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아주 폭력에 시달리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언어 폭력, 신체 폭력도 심했고 성폭력도 심했었는데요. 이때 조사 결과에서 놀라운 거는 폭력이 심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초등학생 중에는 매일 3, 40대씩 맞았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맞았다. 이런 증언이 많았는데 이런 어린 아이들조차 선생님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그냥 운동하면서 맞는 거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코치님한테 맞은 거니까 상관없다. 엄마도 내가 맞는 걸 봤지만 운동할 때 그러게 잘하지 왜 맞았냐고 했다. 그 반응들이 더 기가 막히네요. 네. 맞고 나면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답변을 했으니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크면 어떤 선배, 어떤 지도자가 될지 굉장히 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임지선 기자였고요. 네, 명랑시사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